번째 발표를 맡으신 최홍근 의원님부터 정일선 선생님이 잘하고 추억이 많이 곁들여 있는 양림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근 선생님 소개합니다. 최홍근입니다. 사실은 뭐 깊이 있는 학문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설가로서의 수준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시거나 때로는 언짢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생겨났을 때 좀 억제하셔서 제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신화에서도 보면 항상 단군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을 맡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박역거사나 이런 분들이 우물 옆에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수렵사회에서 이렇게 농경사회로 전해가는 그런 암시를 제시한 것처럼 본래 이 양림동 이야기도 양림산과 광주천 그리고 양림마을 이야기에서 잠깐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소제목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 시절만 되더라도 양림동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동쪽으로 보면 부잣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마을을 세우면 먼저 교회를 짓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400~500년 된 나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해설단에 활동을 하고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큰 나무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 특히 은담통 같은 거라든지 서양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서 심었던 나무들이 마치 500년처럼 된 것처럼 속성수라 이렇게 굵게 자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광주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동 다리에서 이렇게 합류가 되죠. 사실 원지교는 역사적인 의미가 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조광조가 귀향을 오면서 원지교 다리에서 광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상 선생하고 이별했던 부근이 원지교 다리 부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 정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박상의 그분의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저에게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내 도취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주시면 내가 정리를 해서 마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합쳐서 지금 광주천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1928년도에 일본이 직강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33년까지, 35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직강공사를 하기 전에는
광주천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데는 그만두고라도 양림동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강초등학교에서 양림 오거리를 거쳐서 꽃밭임이 있는, 다시 말해서 양파정의 언덕, 그 파출소 공원 파출소가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강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적십자병원, 이게 서남대학 병원 있는 쪽에서 개냥방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수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탐보라고 합니다. 조는 대추나무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탐보다 그렇게 흘러가서 유난히도 오거리 쪽까지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서 양림동에 주로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어린애들의 놀이터도 되고, 또 거기가 생활터 되고 빨래터도 되고, 또 그 강변 주위에 움막을 쳐서 빈민가들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 위로 논들이 있는데 그 논들 사이로 짜투리 땅에다가 닭을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꺾어 돌아가는 바위 앞에는 물이 휘돌아서 가기 때문에 꽃밭임이라는 그런 그 수호가 있습니다. 수호 대체적으로 아시죠? 갑자기 물이 깊은 곳인데 주로 이제 거기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사이 말하면 그 샘터와 같이 정보 전달이 되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그 양림동 앞에 오거리에서부터서 양파장 있는 그 부근까지 학강국민학교 있는, 지금 거기는 집들이 다 들어서 있죠. 그 부근이 절대적으로 그 어린애들의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향수의 바탕이 됐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어린이들의 그 삶의 터요, 양림과 광주 문화의 아카이브 역할을 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등산과 마주하는 둔덕의 산책길이죠. 그 양림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등산은 정말 아름다웠고, 뭐 김현승 선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써놓은 시에서도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세 단계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등산을 원경과 중경과 근경으로 바라보면 그 무등산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경관이 각기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 양림산은 109m입니다. 그래서 금당산이나 무등산 쪽으로, 금당산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점이지대 형식으로 우뚝 좀 솟은 그런 산이고, 바로 그 다음에가 우리가 사직단이죠. 사직산. 네. 그래서 그 사직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그 중간에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양림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털어본 거예요. 우리 풍수적으로 본다면 맥을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그 양림동에서 그 서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맥을 잘라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편말이 뭐라고 써졌냐면 서양길이라고 써졌습니다. 처음에 잘못 본 사람들은 서양길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서양길이다 그러는데, 서동하고 양림동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서양길이 되는 겁니다. 첫자만 따서. 혹시 양림동에 오시면 그 오해 안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거기에서 놀고 또 남북에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못 먹고 가난했던 윗동네 산 사람들, 위쪽에 산 사람들은 그 부잣집 동네 거기에서 썩은 생선이 나온다든지 그래도 그걸로 배를 채우며 어느 정도 적은 만족이나마 삶을 꾸려갔던 지역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영파장 앞에서 그 저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없지만 그때 당시 그 징검다리가 있었었다. 근데 거기서 놀면서 그 일찍 양림동이 소외당한 곳이지만 광주로부터서 소외당한 곳이지만은 일찍 개화가 되고 문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그 시내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이 의향 정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3.1 만세 운동을 하고 학생 독립운동이나 호의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신사 불창운동, 호남 의병운동 등을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죠. 특히 그 김마리아 옛날 그 중학교 국어책에 나온 28 독립선언서를 갖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도 김마리아 이 광주 그 양림동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신사임당 신씨가 5만 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도 신사임당 선생의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버금가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본래 그 적십자 병원 그쪽 앞에가 장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현대 극장 자리 아시죠? 그 부분에 큰 장터가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지금 그 위령탑 있는 부분에 일본 사람들이 본원사라는 그 절을 그 부분에다 짓고 일본 첩자 짓을 다 오만 첩자의 짓을 다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신사가 있는 곳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것이 지금 양동으로 광주 큰 장터가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 양동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80년 전만 해도 그 바닷가에 가면 개들이 있죠. 그 집으로 들랑거리는 그런 개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억새들이나 갈대들이 출렁거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먼 거리를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장이 다시 양동으로 해서 다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동이 본관인 아버지 정혜업과 탐진이인데 니은자가 빠졌네요. 탐진인 본관인 어머니 최영원 사이에 태어난 10남매 중 5남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혜업 아버지가 10명의 자매를 둔 거죠. 근데 5명이 요절을 해서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막내로 이제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네거티브적으로 해설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소설적인 구성도 그렇게 꾸며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버지 정혜업이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낙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미 이분은 인테리 축에 속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당시에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테리 축에 속할 수 있는 분이다. 특히 그 정율성 선생께서 음악에 이렇게 탁월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그 다른 데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모차르트가 그렇게 천재적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버지가 함스부르크 왕가의 음악장으로 있었던 그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사실상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하면 풍각쟁이나 뭐 그림쟁이라고 해서 가장 천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중국에 가서 러시아 음대 교수를 만난 것이 바로 그 자기의 천재적인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그런 데다가 그 최홍종 외숙, 그 다음에 둘째 외숙인 최영욱 외숙, 그 다음에 외숙모인 김필례 여사, 아주 쟁쟁한 분들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영종 선생 그러면 처음에는 그 순검을 해서 아주 그 어깨가 넓고 힘께나 썼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 그런 기회로 해서 한번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있다가 정말 그분에게도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양림동에 가면 오웬 기념각이 있는데 오웬 그 오기원 선생이 위태로울 때 그분을 그 낫게 하기 위해서 포사이트라는 의사가 장흥 쪽인가 나가 있는데 그분을 오게 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 포사이트가 오다가 나주 지나서 창평 쪽에 오다가 우리나라의 그 나병 환자, 여자 나병 환자인데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진물로 그냥 흥건히 고일 정도의 여자 나 환자가 그 도랑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때는 교통수단이 말의 교통수단인데 그 말을 내려서 그 환자를 여자 환자를 말 위에다 얹히고 자기가 마부가 돼서 오다가 시간 지체로 해서 오기원 그 선교사가 죽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포사이트가 나병 환자를 그 냄새나고 진물 질질 흐르는 그 환자를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내렸을 때 그걸 보고 내 민족인 나도 저 여자의 똑같은 피를 받은 민족인 나도 차마 저걸 못했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그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바쳤던 그런 분이 최영종 씨고 최영욱은 둘째인데 사실은 그 두 분은 배다른 형제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학 박사이고 초대 전라남도 지사를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분에다가 또 정일성 선생이 살고 있는 가까운 데가 그 오웬 기념관이 있어요.
모든 문화활동을 그 내용은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든 문화활동을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쪽에 그 정일성은 광주 숭일학교입니다. 숭일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입니다. 그때 학제라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뭐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지금 학제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흥중에 입학하여 재학 중 부 정예엽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거티브적인 소설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 그 정혜엽 선생은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집안으로 보아서도 양반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출중한 사람이고 단 가정적으로 빈약하다는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한다면 소설을 쓴다면 그렇게 쓰겠다 그겁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광주에 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첫째 못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의 눈에 비치는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못생기고 더럽고 거짓말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 세 개를 딱 뒤에 두고 탐관 오리들의 착취가 너무 심했다 이겁니다. 그 탐관 오리들의 착취가 너무 심해서 이 세 가지를 보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지만 마지막 당시의 정치인들 탐관 오리들이 하는 짓을 보고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게만 보았던 최홍종 선생하고 최부잣집에 대한 것을 소설로 쓴다면 사실 그때 그 아전이라고 한다면 육방이 아전이 있죠. 아전들의 착취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글로 대입을 한다면 참 재미있는 소설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탐진 최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어가면 20세기 초엽은 양림동에서 발원한 기독교 문화의 직간접이 연관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일성 선생이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정일성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여건들이 조성된 것이 바로 그 시절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지로 가고 정말 중국으로 가면 사지로 간다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외삼촌네는 부자이고 그래서 좀 더 정일성이가 천재적인 그런 것이 보였다면 아마 보였을지도 모르니요. 여기다 잡아둘 텐데 중국에 가게 놔두었던 외갓집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광주천은 징검다리가 나아지고
거기에 스피아 여학생들이 그 교회에다 그 헌납하기 위해서 호박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머리에다 이고 건너가는 모습들이 지금 사진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그 길을 넘어서 그 스피아 예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윤혈려라는 그런 여학생이 왼손에 태극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만세를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일본 헌병이 칼로 그 태극기 든 팔을 이렇게 절단을 해버린. 그러니까 다시 그 떨어져 있는 손의 태극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 윤혈려의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록되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광주천 직강공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위령탑이 있는 데다가 신사를 지어가지고 가진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중원 제1대 원장인 논란에 이어서 제2대 원장인 우월수는 양림산 사택, 광주에서는 최초의 서양 근대식 집입니다. 그게 1921년에 건축되었다가 그 우월순이 고향에 자기 나라에 간 데에 화재가 나서 다시 1920년대 진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지어 있는 건물은 1926년까지 진 것은 전부 회색 벽돌입니다. 혹시 양림동에 가셔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지어진 적벽돌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림사는 그 풍장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린애가 죽으면 그 묻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없고 여러 가지로 가난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덮고 있던 그 이불 같은 것으로 묶어서,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묶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두 가지, 형편이 곤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네가 이렇게 어려서 죽으니까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 나무처럼 푸르게 곧게 오래 살도록 하라. 그래서 풍장터를 썼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림사는 정일성보다 한 해 빠르게 태어난 분이 있어요. 시인 김현승 시인이죠. 너무나 커피를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부인 못지않게, 부인보다도 더 커피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게 있냐면 이분이 방학만 되면 평양으로 일찍 올라가시는 것은 커피가 거기가 오전이 싸다나요. 그래서 커피를 즐겨 마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 광주 문학의, 광주 전남 문학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분도 그 경관 고독에서 절대의 고독으로 넘어갈 때 이분이 갖는 그 고독, 여기서 그 이제 다른 분들은 청교도적인 어떤 고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절대적인 고독이나 견고한 고독은 신에 대한 회의를 좀 느끼기 시작할 때 적어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림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습니다. 뭐 흑오도나 백한이나 은단풍, 이런 나무들을 그 설명을 할 때 이건 그 선교사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날 때 씨앗이나 묘목을 갖고
와서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대개 아무리 커도 100여 년 됐다. 대개 해설을 원하는 분들 와서 물어보면 500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가 500년 클 정도의 크기를 100년에 크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뭐 회화나무나 산딸나무 같은 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회화나무는 동서양이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그 과거에 급제를 하면 임금이 하사했던 나무 중에 한 나무다 이렇게. 산딸나무 같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와 아주 유사한 나무가 산딸나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참 귀하게 여기죠. 앞으로 5분만 쓰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대략 쓰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쪽에 보면은 그 양림동 뒷길이 그 국도 1호 목포와 신의주를 이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 끝들이 번호가 홀수일 때는 아무리 캄캄한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상하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 짝수는 좌우로 다니는 길이니까요. 밤에 혹시 가시더라도 그걸 참고하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양림의 역사와 문화는 희생과 나눔의 공동체였다. 1904년 12월 25일 양림동 그 도서관 바로 앞에 거기에 광주에 최초로 예배를 보는 장소입니다. 지금 기념비가 하나 서 있거든요. 그래서 1904년 처음에 나주를 선교사들이 나주에 들어오려다가 거기는 양반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선교사들을 전부 죽이겠다 해서 못 들어가고 광주 쪽으로 이렇게 온 것이죠. 양림산 자락의 우월순 선교사 사택은 한국의 나환자와 개려관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역대 병원장들이 살던 집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 네덜란드식 벽돌 쌓기를 했다. 요것은 여기 회원들께서 나오실 때 제가 그 벽돌 쌓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림산 자락은 근대문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제가 오늘 8시간 하라고 하면 여기서 8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도 최대한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많네요. 잠시 접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아픔을 넘어 정율성이 남긴 업적을 높이 사면서 다시 한번 침묵하지 않는 환호를 보내면서 새삼 민족의 긍지를 함께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할 때 역시 양림동은 희생, 섬김, 나눔의 공동체 정신이 그 바탕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청산도 해설을 하러 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밤잠을 안 자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오자 탈자도 많고 또 내용도 부실해서 제가 여기 안 나왔으면 꼭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좀 좋고 즐겁게 전달해 드려야 될 텐데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미진하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는데 지금부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유화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를 수피아여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일교회를 금동에 있었던 제일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최영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동안 내내 과거에 제가 가졌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그 처음부터 글을 발표할 때 아주 구체적인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제목이 정률성의 음악 세계와 유청소년기의 음악 체험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제목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정률성에 관해서 또 정률성의 자란 환경에 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 앞에 보니까 정률성 가정에 대해서 중간에 그 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음악으로만 집중을 해서 썼는데요. 자,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당시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고, 이제 조선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그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암울했고, 이 정률성이 움직일 수밖에,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또 동시에 광주로서는 굉장히 기독교 선교사 쪽으로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기독교가 정률성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1904년에 그 배유지가 유진 벨 목사님이죠. 양림리에 1904년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죠.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가 오게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와서 1908년에 양림동의 최초의 근대 학교인 숭일학교하고 수피아 여학교를 시작을 했죠. 이 사실은 이때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왔다는 데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서양 음악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었고, 사립학교에서는 창가라는 과목으로 이제 서양 음악을 실제로 교육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청소년기 정률성의 환경.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정률성의 가정은 항일 가정이었죠. 그래서 그 정해업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찾아도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 발표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 최영호는 그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그 외삼촌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이 집안이 상당한 집안인데, 이 최영혼과 결혼을 했다면은 정혜업도 이미 많은 교육을 받았고 상당한 그 수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모님은 그 정률성에게 그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혜업이 그 일본에 그 우리나라가 짓밟히게 되니까 상하이까지 찾아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도 했던 애국자였다는 거 보니까 이 자녀들이 왜 항일 운동에 그렇게 그 몸바치게 되었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항일 가정은 가족들에 대해서 잠깐 써놨는데, 앞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그 정률성은 음악과 그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수피아 학교에서 교편도 잡았지만 나중에 그 가정이 어려워서 정률성을 학교에 못 보내게 됐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수박 농사를 해서 아이를 신흥중학교에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도 지었고 학교에서 교편도 잡았다는 그런 그 기록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 자녀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그런 부모님이었다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 채영원의 그러니까 외가의 그 두 분 그 특히 우리 광주 시사에 남아 있는 최홍종 목사님. 최홍종 목사님은 이제 그 최홍종 목사님이나 최용욱 박사나 다 음악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일찍 개화되었기 때문에 좋은 그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첫째 최홍종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이 선교사들하고 가깝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교회에 초빙되어서 이제 목사직을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이 배유지 목사님과 오웬이 이 광주에 들어올 때 그 짐 속에가 피아노가 있었다고 그래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뭐 거울, 그다음에 샤워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기한 문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다 가서 이 샤워기를 보고는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리는 거 이런 거를 구경을 하고 또 신기한 거울도 구경하고 그랬다는 그런 기록이 그 교회사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광주 제1교회 90년사도 있고 양림교회 90년사 이런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독교와 그 빨리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양 음악 또는 피아노 같은 구체적인 그 만남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용욱 박사와 처 김필래 여사의 영향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김필래 씨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은 음악적으로도 광주에서 최초로 독창회를 했어요. 음악 전공은 아닌데 그 유치원의 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뭔가 음악회를 하기는 했어야 됐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광주에서 독창회도 했고 또 이제 그 금정교회가 지금 이제 뭐 제1교회가 금정교회다 또는 양림교회가 금정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뿌리에서 같이 갈라져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그 금정교회에 수피아 여학교 출신들과 숭일 학교에 다녔던 남학생들이 이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거기에서 오르간 반주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사실 그 정율성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실은 김필래 여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율성에게 그 신여성이 무대에서 광주에서 최초로 있었던 독창회를 볼 때 이 정율성에게 그 미쳤던 영향은 정말로 클 것 같은데요. 정율성이 음악의 그 커리어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성악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김필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피아노를 그 한국에서 배웠다는 기록은 없는데 또 이 김필래 여사하고 최영욱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 정율성을 양자 삼고 싶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축음기도 가서 듣기도 했지만 김필래 여사가 만약에 집에가 이제 오르간이나 건반악기가 있었다면 아이가 그 가끔 방문했을 때 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에는 정율성이 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 악기가 뭐가 있냐면 그 만돌린이 있어요. 만돌린은 형들에게 물려받았다고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하모니카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모니카도 그 수피아 여학교에서 하모니카 그룹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만돌리는 상당히 혼자 독학을 했든지 어쨌든지 잘 했던 것 같은데 피아노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평생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중국에서까지 늘 연습한 악기가 피아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피아노와의 만남도 이 김필래 여사를 통해서가 아닐까 구체적인 만남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필래 여사가 이 정율성에게는 가장 큰 음악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그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숭일 소학교죠.
소학교에서 김태우라는 기록을 보면은요, 김성준 씨가 쓴 논문하고 양회석 전남대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은 소학교 선생님 김태우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그 글이 조금 있는데, 김태우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광주 음악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그 김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취조악단회가 있었어요. 우리 광주에서 최초로 취조악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관악기를 연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태오라는 사람을 이제 제가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작곡가 사전회가, 우리나라 작곡가 사전회가 김태오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 법학을 공부하고 광주에 와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해방 후에 중앙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했다는 이렇게 산재된 그 기록들을 모아보니까 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호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그 김태호 선생님 밑에서 음악을 배웠던 것 같은데, 이분이 했던 것이 관현악단을 조직하기도 했고 취조악단도 했지만 또 그 아동 문학가여서 동요의 가사를 쓰기도 하고 작곡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창작까지 했기 때문에 정률성에게 또 그 음악성이 만약에 그 어렸을 때 발견이 되었다면 이분이 정률성을 예뻐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영향으로 정률성이 노래도 하게 되고, 동요를 배웠을 거니까 노래도 하게 되고 또 창작의 의지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에 있었던 김필래의 독창회, 1920년이면 정률성이 16, 17이거든요. 그래서 김필래의 독창회를 경험했을 정률성이 넘치는 음악적인 끼를 발산하는 방법도 본인으로 성악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제일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비게이터 활동을 했던 간호사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음악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률성도 김필래의 독창을 보고서 음악은 아마 노래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그래서 노래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나중에 중국에 건너가서 받았던 최초의 전문적인 음악 수업도 성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환경이 정률성에게 음악적으로 좋은 배경을 해줬는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양림동은 일명 서양촌이라고 별명이 붙었었고, 그 양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문화가 많이 이제 보여졌죠. 특히 거기에는 그 오웬 각이라고 해서 오웬 기념각이 있었는데, 이 오웬 기념각이 최초의 연주홀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필래 여사도 노래를 발표를 했었고, 그 외에도 그 오원 기념각에서 1921년에는 해삼 위락단, 블라디보스토크 교포 음악단이 광주에 와가지고 러시아 고전음악, 민요 등을 연주를 했고, 22년에도 금정의 유치원 신설을 축하하는 공연에서 사성부 합창, 바이올린 오르간 합주, 배인의 독창, 숭일학교 학생들의 가극 등을 발표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제가 조사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그 연주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음악적 자양분을 많이 얻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형들로부터 물려받은 만돌린을 가지고 놀았다는 또 만돌린을 연습했다는 그런 기록도 보면, 어쨌든 좋은 음악적 환경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인이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유독 정률성이 음악의 길을 쭉 간 것은
본인에게 음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쭉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어린 시절의 음악적 배경이고요.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음악인과의 교류.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렸으면 정률성이 이제 지금의 역사적인 그 음악가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1930년대 그 정률성이 그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먼저 신흥중학교에 그 아버지가 신흥중학교로 입학을 시켜주죠. 이 신흥중학교를 선택한 것은 이 신흥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항일 그 운동 내지는 그런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신흥중학교도 아시다시피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음악 활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악 환경에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더 가난해지게 돼서 신흥학교는 1년 조금 넘게 그 학교에 있다가 음악 학업의 길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19세 1933년에 형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그 사건들이 있었던 때인데요. 이때 이제 1920년대 말에 중국에서는 해외 유학을 마친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가 1920년대는 세계적인 음악 정세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1920년대는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조성음악, 장단조 음악이 아닌 그 무조 음악이 한참 그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다면 아주 복잡한 지금 사람들도 싫어할 모더니즘의 음악을 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음악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음악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하나는 그 모더니즘의 음악, 아카데믹한 그런 음악을 쭉 했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음악.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주의에서 필요했던 행진가나 행진곡이나 또 뭐 생산 노동요나 이런 것들을 그 작곡하는 이 두 가지의 그 길이, 그러니까 음악의 그 갈림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 예술 음악 발전, 또 하나는 다수의 대중 안에서 일어난 신음악 운동. 이것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이 그 정률성은 두 번째 영향을 받은 거죠. 1933년에 임광, 아나, 섭이, 장서 이런 사람들은 소비에트 음악 동지회를 설립해서 영화와 연극을 위한 사회주의 음악을 작곡을 했고요. 35년에 유양모는 상하이에서 민중가창연합을 설립해서 민중음악을 주도해 나갔으며 이제 이런 것들에 그 정률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률성이 음악했던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다 이런 사실만 강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음악을 한 입장에서 정율성만큼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있었던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정률성이 중국에 있지 않았고 한국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률성의 음악적 배경, 음악 교육의 배경을 갖고 이렇게 그 정률성이 뭐 천재적 음악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조성 음악을 요구하고 또 가창, 노래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률성의 음악이 그리고 정률성의 음악의 그 능력이 꽃을 피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그 사회주의 음악이 요구되었고 또 이 사회주의 음악은 가창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몇 가지가 정률성 편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작곡가가 섭이하고 프랑스 유학에서 막 귀국한 선성회가 있는데 이 정률성은 또 이 선성회를 만나게 돼요. 이 선성회가 정률성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 적절한 시기에 정률성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또 이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률성의 음악은 이제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음악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정률성이 만날 수 있었던
그 전문적인 음악가는 크리노아예요. 이 크리노아는 이 시대가 이제 그 해외 유학을 마친 음악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있었고 또 이때 이제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이런 이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교통하고 있어서 러시아 조금 중국보다 훨씬 먼저 유럽화되고 그 개화된 러시아의 음악인들이 중국에 와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 출신 크리노아였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크리노아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실 정률성은 난징해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또 이제 정률성이 놓치지 않고 크리노아를 상하이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어떤 기록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기록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하이까지 쫓아가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니까 크리노아가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가 뭐였냐면 그 교통비였는데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가난하게 되니까 거기도 이제 못 찾아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갔을 때 성악 레슨도 해주었고 또 음악 이론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그 율성이 벨칸토 발성이 뭐냐면 서양 음악 발성이에요. 우리나라 창 발성이 아니라 이태리 발성, 그 좋은 소리를 내는 발성 방법을 벨칸토 발성이라고 하는데 벨칸토 발성인 복식호흡, 복근 강화를 위해서 모래부대를 배 위에 올려놓고 호흡을 연습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분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고급 레슨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가와 세계의 명곡을 익혔다. 이 글은 제가 이제 중국인의 글을 봤기 때문에 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서양 민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세계의 명곡이라는 것은 서양 가곡 이런 것들, 서양 가곡이나 오페라곡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서양 음악을 익혔다. 그리고 크리노아로부터 자질을 인정받아서 율성은 그의 주손으로 무대에 세워준 거예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무대에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율성으로서 정율성으로서 첫 그 전문 무대에 선 거죠. 데뷔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많은 갈채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악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그 재능이 있었나 봐요. 이 무렵 율성은 이제 아름다운 선율로 인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각오로 어린 시절의 이름 부운을 이때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기록에는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렵에 크리노아에게 레슨을 받고 무대에 서서 성공을 하고 했던 이 무렵에 그 이름을 바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 보면 그 밑에 9번 보면은요 김성준의 논문에 그 정율성의 음악 활동에 관한 연구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진이라는 사람이 유대진이 아니고 김승곤이라는 사람이 그 정율성을 만났는데 이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정율성이 유대진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율성이 아니었고 이 이름을 쓰고 음악인으로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나서 율성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크리노아였고 두 번째 음악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그 뮤지션을 만난 것이 이제 선성회와의 만남인데 이것은 이제 1937년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성회는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까지 했으니까 최고의 음악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선성회가 노래를 했다고 하니까 자신의 작품인 민족교향악, 구국군가 이런 것들을 악보를 정율성에게 준 거예요. 정율성이 그 악보를 보고 초견으로 연습 없이 바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성회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성회가 같이 나중에 그 자기가 쓴 작품을 그 레코드 작업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그 좋은 기회가 왔기도 했지만 그 기회를 또 정율성은 잘 잡기도 했던 그런 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선성회가 그때 조금 이 만남 이후로 만들었던 작품이 황하대합창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1939년에 작곡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 전역을 사회주의 활동을 운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률성은 바로 이것을 이제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모방을 해가지고 팔로군 대합창을 쓴 거예요. 또는 영감을 받았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팔로군 대합창회가 중국에서 최고로 여기는 군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날 때마다 정률성은 기회를 잡고 또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의 그 음악에 보탬이 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연안으로 건너가게 되죠. 연안에 건너가게 된 것도 옆에 있는 지인이 연안에서 모택동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로 가봐라 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연안으로 건너갔고 그 학교에서 노신예술학원을 입학을 하죠. 그 연안에서 이 노신예술음악학부에 들어가기 전에 선부공학에서 먼저 공부를 하죠. 그걸 마치고 나서 노신예술학원 음악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노신예술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대부분 무슨 공부를 했다 음악가를 정리를 할 때 뭐 대입법은 누구에게 배우고 화성학은 누구에게 배우고 이런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그리고 굉장히 공부한 기간이 짧아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졸업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졌고 공부도 그렇게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유명한 연안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연안송을 작곡하게 된 과정 또 이 연안송에 대한 분석 이것은 제가 이제 2006년에 썼던 논문에 자세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송뿐만 아니라 그때의 10월 혁명 행진곡, 항전 돌격 운동가, 그 다음에 팔로군 대합창 이런 것들을 작곡했고 이 팔로군 대합창에 팔로군 행진곡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이 그 안에 이제 속해 있어요. 이 작품은 지금도 중국의 그 전쟁 박물관에 동판으로 악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프로페셔널 음악인과의 만남을 대충 정리를 했고요. 정률성 음악 세계를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광주에서는 정률성을 영웅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웅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아주 전공한 입장에서 또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음악사적으로 이 사람의 음악이 이렇게 숭배를 받을 만큼 훌륭한 음악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중국에서 잘 사용될 음악을 그 장소에서 그 시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음악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제가 항상 정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욕먹게 될까봐. 광주 영웅화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음악성이 없고 아주 삼류인 음악가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 노래에 관한 한 그러니까 노래 하나하나가 다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홍남파가 있잖아요. 홍남파의 음악도 홍남파가 음악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바이올린 전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작품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시대니까 그게 이제 먹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음악보다 사실 김순남이 그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 많이 안 드러났지만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김순남의 그 작품은 정말로 음악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어디에다 내놔도 서양에다가 그 서구의 그 음악 현장에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좀 정직하게 비평해도 그 혼을 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직하게 이제 비평을 하자면요. 이것을 그래서 큰 그 출판을 정식으로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다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긴 변명을 그 앞에다가 이제 쭉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은 지금 제가 정률성 작품집을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쓴 작품은 한 350에서 36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을 정리를 해보면 서정, 가곡, 합창곡, 그 다음에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 동요, 대합창곡 이렇게 이제 대충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연극, 그러니까 뮤지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페라도 썼다고 그래요. 작은 소 오페라를 썼다고 그래요. 시기별 대표 작품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한국에서는 안 쓴 것 같아요. 작품을 안 썼고 1933년에 중국에 도착해서 1937년에 연안에 들어갔는데 연안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작품을 썼어요. 초기 작품은 1936년에 그 5월 문해사 성립대회에서 5월의 노래를 자기가 작곡을 했어요. 작곡해서 또 직접 불렀죠. 그래서 그 정률성이 또 이제 좋았던 것이 뭐냐면 당시가 그 노래가 많이 대우받던 시대였는데 자기가 노래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작곡을 해도 사실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연주도 잘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추치도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5월 문해사 그 성립 대회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그 노래가 그 단체의 사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가가 되니까 이제 그 단체가 모일 때마다 또 불렀겠죠. 그러니까 매번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작곡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성의 대합창곡 황하 대합창이 전국에 울려 퍼지게 되자 바로 팔로군 대합창을 생산해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말을 했냐면 그 정률성은 매번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는 행사, 기회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그 시대, 그 순간에 필요한 음악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노래였기 때문에 또 바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 유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연안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 군인들이 팔로군이라고 했었는데 팔로군 대합창이라고 하니 팔로군이 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중국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안으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연안에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중국 국민당에서는 당연히 방해를 해야 되니까 이 그 식량을 차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게 자급자족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자력갱생과 풍의족식이라고 해서 대생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노동요를 쓴 거죠. 그게 이제 생산요예요. 노동가. 그 생산요를 만들어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또 노래를 불렀죠. 또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막 필요한 노래는 굉장히 많은데 창작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5.18 때에도 일어났던 건데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민요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몰린 청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게 우리 동네 노래잖아요. 우리 동네 민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도 있었지만은 민요조로 이제 자기 동네 민요조로 작곡도 한 거예요. 이것을 또 놓치지 않고 또 이제 정률성이 나도 하고 민요조로 곡을 쓰는데
이 민요조로 쓴 노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생사녀도 마찬가지고 또 연수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노래의 민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곡도 있습니다. 또 이 연안에서 이제 그 있다가 작곡 활동을 하다가 북한으로 잠깐 한 5년 정도 건너가게 되죠. 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 마침 또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이 또 군가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이 조선에서 그 필요한 조선 해방 행진곡, 조선 의용군 행진곡 이런 곡들을 또 작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에게 칭찬도 받게 되죠. 거기에 이제 노래들은 거기에 쭉 나열해 놨으니까 그 제목은 보시고요. 우리는 탱크 부대, 공화국 깃발이 휘날린다 뭐 이런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말기의 작품으로는 이 조선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1951년에서부터 1976년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의 작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정율성이 점점 음악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노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대규모의 작품, 무대 공연 작품을 쓰게 되니까 이제 유행은 조금 더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무대 공연 예술적인 작품을 쓰게 되니까 그 유행은 덜 되지만은 예술적인 이제 그 수준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대에 썼던 것이 이제 동요입니다. 그 동요를 많이 썼는데 강위의 노래, 뭐 홍안길에 날리는 이건 아니고요. 동요가 뒤에 있는 것 같네요. 동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작품을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특징이 첫째 서정성, 연안송이라는 노래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죠?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진행해 주라고 그러는데요. 들어볼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음악은 들을까요? 네, 그럼 제 말을 좀 짧게 할게요. 배경음악으로 좀 소리를 낮춰서 들어봐요. 동시에 제가 이제 이 음악을 들려드리는 이유가 서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음악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생사녀나 뭐 다른 모든 작품에 보면은 이제 아주 심각한 행진곡을 빼고는 거지반다 서정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이 네? 연안송. 제일 유명한 연안송입니다. 이 음악이 중국의 아리랑처럼 많이 불린다고 그러죠. 네, 저 가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중국에서 온 가수가 했던 음악을 들었는데 정말 이거보다 훨씬 기가 막혀요. 그리고 힘이 느껴지고 당시에 연안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쳤겠다 그런 노래예요. 이 앞부분은 4분의 3박자이고 중간에 행진곡풍으로 4분의 2박자가 들어가요. 자, 여기가 4분의 2박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에너지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서정성이 있다는 것은 음악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도 있기는 한데요. 서정성도 물론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음악성 있어요. 굉장히 음악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음악적으로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가,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수요, 생사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작품에는 그 민요, 그러니까 중국의 민요나 한국의 민요 이런 영향을 그 받아서 작곡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제 4분의 3박자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성. 그냥 예술적인 가곡만 썼다면 그 정률성이 중국에서 그렇게 뜰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실용적인 음악을 써가지고 그 행진할 때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매번 쓸 수 있는 음악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용성, 그 다음에 이제 단순성.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서 부르려면 단순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련에서 이 사람 말고 쇼스타코비치라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음악을 현대적으로 모더니즘으로 쓰니까 스탈린에게 계속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태폐적이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조성음악으로 항상 단순하게 구미에 맞게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정률성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첫째 작품, 그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작품의 형식이 다양하고 제재의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둘째 작곡 수법이 다양하고 개성이 짙다. 셋째 음악의 민족화 대중화에 노력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작곡 수법이 다양하고 여기에 이제 이론을 제기를 합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 그 결론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의 음악 환경, 청년기에 경험했던 음악과의 인연, 기회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매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기회들이 매번 있었고 그 기회들을 잘 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운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 운명에 신이 있다면 정률성 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정률성은 혁명과 음악의 꿈을 가지고 연안으로 달려가 그의 대표적인 작품 연안송, 연수요, 팔로군, 대합창 등 혁명을 노래하는 작품을 생산해냈고, 북한에서도 조선인민군 행진곡 같은 곡을 작곡했고, 마지막 시기에는 또 그 동요, 평화의 비둘기,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곡들을 썼는데 이게 또 중국 어린이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영예를 다 누린 거죠. 그래서 정률성은 지금도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작품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제가 빠르게 진행해가는 고성스럽습니다. 두분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미리랑 부분 질의응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시고 자기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앉아서. 민주정당 민주화운동 분위기에 박동수입니다. 네. 이번에 훌륭하신 말씀, 몰랐던 거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최홍근 의원한테 질문 내지 부탁합니다. 네. 그 광주의 야구가 좀 대중화돼가지고 일반 사람이 관심이 많은데, 광주 야구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 양민동 선교사에 들어가는 걸로
7년 제일 끝머리에 광주에는 양명사, 흥학관 등의 공연장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연대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흥학관 부분이 흥학관은 잘 아시다시피 1929년 12월 4일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배후의 그 역사적인 자양분 역할을 했고 광주 청년동맹, 전남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 계열 청년운동이 운동의 산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연대가 지금 이게 19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대가 우선 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이런 어떤 음악회를 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사실합니다. 네, 요것은 제가 연대를 빼먹었는데 그냥 이 시대 이 무렵에 있었다는 것이고 5원 기념관만 1912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연대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오늘 스토리텔링 해설관한테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음식이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타이밍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주성 음악회는 끝나버렸잖아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훌륭한 행사를 했으면 아주 광주 시민들한테나 그 음악을 그냥 좋은 그 방향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끝난 다음에 했다. 이 훌륭한 이 장면이 좀 반감이 된다. 다음 장면에서 또 다른 분들 제가 질문 아까 그 텔레 여사께서 처음 복창회를 하셨잖아요. 네. 제 기억에는 뭐 복주회로 그게 또 다른 게 있나요? 독창회라고 그래요. 제가 광주 음악사를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록을 보니까 독창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는 오르간 반주도 했다고 그러고. 예. 이게 최초 한 건 복창회였다. 네, 최초는 독창회. 네. 네. 지난 그 청일성 축제 때 네. 따님이신 정소재 사님이 장소를 하셨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도중에 아버님이 이게 정일성 아버님하고 본인하고 정일성 선생님하고 수박농사를 지었다고 무등산 수박농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등산. 무등산 수박. 예, 수박. 예, 수박 농사 지었대요. 예. 근데 그 장소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장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는 그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여행 여행객들이 오면 이제 무등산과 또 무등산 수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그 장소는 안 나왔는데 농사지은 지역이 양림동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그 다른 기록에서 다른 동네 이름을 봤는데 제가 그거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월산리 그것도 나와. 예, 월산리, 예, 월산리라고 되어 있대요. 월산리가 지금으로 월산마을. 지금 그 집공터널 앞에 뭐가 집공터널. 아, 산이 수박등 수박등이 아니죠. 월산마을은 지금 집공터널 부분에 그 왼쪽에 지금도 전통 부락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호 교수님 아시죠? 그 정소재 여사가 무등산 수박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끓이시면서 이소희는 수박이 잘 안 익어버린다. 이소희는 잘 익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무등산 수박을 농사를 지었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에서 하는 건데 무등산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까? 혹시 무등산 수박이 양이 되면 월산부락이나 이런 데서도 지을 수 있는 농사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무등산 수박이라는 기록은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수박 농사를 했다는. 정소재 여사가 무등산 수박이라는 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승리를 느낀 거예요. 혹시
무등산 수박이 사실은 몽고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개 그 무등산 수박이 금곡동이나 평촌뿌라 그것도 거의 팔분흥선이나 이런 데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고냄지 수박이 고냄지 그러니까 좀 안 맞고 근데 이제 30년에서 한 40년 전에 그 최영명 선생이 나은 자들을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부동산 중턱에서 나은 자촌을 형성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따면 그쪽에서 이제 이 부동산 수박을 세입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정일성 선생하고 오방 선생하고 서로 이제 삼촌이니까 그런 데를 출입했을 수가 있죠. 어릴 때는 그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녁에 이야기가 왜 그래서 나는 양력을 제대로 하면 꼼꼼히 따져 봐야 돼요. 연대를 저기 정윤수 선생님이 이제 음악사 세계에 대해서 세계사적 음악사 세계에서 세계사적 정도는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하기에 음악이라는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라든가 민요라든가 서정이라든가 군가라든가 그래서 혹시 말해서 그 음악에도 그런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정인수 선생님이 작곡 노래가 그 중국의 어떤 군가로서 하나 북한의 군가로서 이렇게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나지 않았을까? 세계에서 세계의 군가사의 쪽에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서정적인 어떤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분야도 그래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서정적인 어떤 음악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 점에서 좀 예,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너무 영웅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분야가 음악이라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요?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기준을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악이 서양의 어떤 오케스트라 음악이라든가 어떤 아까 무슨 작곡법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것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각 분야가 있지 않을까. 각 분야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맞습니다. 정을 생각이 네. 네. 지금 그 처부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안하고는 어떤 관련이 오방 최영경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 같은 탐진처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소설을 빗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광주에 있는 탐진처 씨들이 신문명을 일찍 받아들일 거죠. 광주 상고 최선진 씨라든지 그래서 그 조상인 사자전차 할아버지의 그 지성묘를 일본 동경에서 가져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좀 그런 아까 선교사가 말했던 마지막 부분이 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저도 한 가지 네. 있습니다. 정윤아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아주 기존의 자료에 나오지 않는 좋은 시각으로 유소년기, 청년기는 사실 주문을 안 드렸는데 거기까지 그냥 이렇게 음악의 세계라든가 영향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승인 수학 특히 김태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영향을 많이 지대했으라고 봅니다. 정유아 선생님 새로운
중학교 때도 저는 그 중학교 신흥중학교 음악 활동을 했을 테니까 선생님 음악 교사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 이름은 안 남아 있습니까? 예, 신흥중학교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합창단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네, 그 기록은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조사하고 싶으시면 예, 그 연대에 예, 각 학교마다 그 학교 역사가 사가 있으니까 그 시대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야학도 하고 이제 농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이제 뭐랄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이러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흥중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야학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해서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지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민요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도 이분이 그 어려서부터 민요나 노래를 선생님들한테도 배웠겠지만 지난번에 정순재 교사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 어머니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노래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희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좀 기회가 되시면 열심히 좀 더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좀 잘 자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요로부터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인가? 그분의 음악 세계에 이제 정희화 선생님 이렇게 그동안에 쭉 접해 보셨으니까 그걸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오히려 저한테 지금 정보를 주셨는데 이 정율성이 우리 한국 음악에 영향 받은 곡이 딱 한 곡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박자예요.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것은 중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중국 음악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5음계라고 생각하는데 7음계거든요. 7음계여서 거의 서양 음악하고 다르지 않아요. 길이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5음계죠. 근데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는 것이 8분의 6박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국거리 장단 이런 것들이 다 8분의 6박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는 5음계가 아니에요. 또 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영향을 미친 한 작품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궁금했던 것은 이 사람이 내내 서양 음악에 노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민요의 그 영향이 여기가 들어갔을까? 그냥 내가 뭐 굳이 음악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민요의 영향 이 정도로 이 사람이 받았을까? 그랬는데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긴 해야겠네요. 94년도에 정율성 선생님 친손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 북경에서. 네. 북경 왕푸딩 사거리에 21세기 호텔이라고 있어요. 21세기 번째. 그 앞에 이화원이라고 하는 식당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이 정준승인데 여기는 종손이고 친손자 이름은 정준서예요. 그 친구하고 술을 먹다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주에 가서 조선족들의 그 모든 노래를 이렇게 체록을 했다. 그리고 북에서도 그가 체록을 했다. 근데 북에 계실 때 그 주울레 중국 수산이 편지를 김일성한테 써서 상당히 신변이 위급할 때 이렇게 딱 와봤다 이렇게. 그냥 워낙 그쪽 혁명 지도가 치르니까. 그때 또 그렇듯이 이승엽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51년인데 그러자 남도남 계라든지 연안파, 소연파, 합산파 다 제거를 잡습니까? 그때 그 초창기 그 시점에 이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중국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을 그 정준서 자기 친손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은 지금 전남대 중문과의 안기석 교수하고 같이 가서 직접 들었어요. 이런 부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그 주울레 수상의 힘을 얻어서 그 중국에서 불러가게 돼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일성 다 들었습니다. 정일성 씨를 중국에서 이렇게 별칭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문호라든지 대음악가라든지 이런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3대 현대 음악가. 3대 현대 음악가 중에 한 분이라고. 중국 현대 3대 음악가 예. 그런데 3대 음악가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저 스토리텔링 그쪽에 또 동대 회원들 음악국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 공부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하고는 관계없이 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광주가 나온 항일 음악가 정일성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항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지금 왜 스토리텔링을 정일성이 하는가 그렇게 그 목적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정일성을 파란골라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 어차피 그러면은 중국 현대 3대 음악가인 정일성 항일 음악가인 정일성이가 아니야. 항일 음악가 정일성을 팔아먹고 누가 아나? 이렇게 중국 현대 3대 음악가 중에 무슨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 현대 뭐 대음악가라든지 정일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스토리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제가 이제 그 9월 초에 한 4, 5일 중국을 이렇게 막 보고 왔는데 상해, 한국, 서울에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은 이제 오페라를 그거 오페라도 아니고 그냥 쇼제 쇼를 한국에서 보는데 한 4, 5막 정도 되는데 뭔 장군은 그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한 부가 아이란이죠. 아이란이 내일부터 말이랑 국제로 한다는데 방금 말이라고 그런데 중국이 예를 들면 아리랑 축제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명사고 고유명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시기가 이렇게 뭐 진도 아리랑, 연변 아리랑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적인 각 지역의 아리랑은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반대로 중국이 연변 아리랑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반대했던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니까 아무튼 문화재단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 쇼에 한 부가 이제 아리랑이 뭐 이제 그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아리아리랑 지지상 부르고 뭐 돌린 다음에 한 15m짜리 나와서 돌리고 그러고 자막도 한글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그런데 한국 방송국하고 겨냥해서 이 쇼 프로그램에 수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반주하고 아리랑 음악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하는 제 후배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 강릉은 정일성이라고 하는 그 참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중국을 1994년도에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20년 타지를 갔는데 중간에 한 두세 번 더 갔다 왔습니다만 근데 그때가 대한민국 국력이 중국을 능가할 때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을 능가한 때가 뭐 한두 번이나 있었을까 말까 할 텐데 1990년대 중관이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가 중국 국력을 앞선 시대다 이렇게 방문을 해주려고 근데 이미 이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두세 번 갔을 때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니까 중국이 다시 앞질러 버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특징은 뭐야? 20년 전에 자전거가 많이 오고 자동차가 많이 오고. 걱정은 뭐냐? 한국처럼 대도시, 예를 들면 교통변제, 공연 문제, 환경 문제, 요걸 또 이제 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자가 얼마야? 사회가 2,300만입니다. 이건 이제 전쟁 지옥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서울에 나는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좋은 것을 중국에 팔자. 한국에서 못 팔아먹나. 중국은 지금 여관이고 호텔이고 중국인들도 넘쳐나는데 황주야말로 중국인들을 참 불러들이시는 특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질타도 한다고 문화예술가님도 계시고 시나 이제 남구청이나 동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계 직원들이 나오셨다면은 그런 거를 좀 이 스토리텔링 그런 목격 사업을 하나 넣어가지고 정유성을 상품화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거 정성을 팔아먹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 그 감수 상품성이라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율성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또 이 강조가 나온 그 위대한 음악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자꾸 대체를 하고 정율성에 대한 연구도 학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르신 말씀 이번에 이제 정유성 스토리텔링 사업을 광주시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합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사실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주도로 가버리거나 이제 인천공항으로 와가지고 바로 그냥 제주도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고 광주를 안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그나마 이제 정율성 선생이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 좀 나이가 많은 연만한 분들이라든가 또 음악의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단체 관광을 좀 오고 있었죠 그동안에. 근데 그것도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그분들한테 정율성 선생을 제대로 알리고 또 선양하고 또 항일 음악가라는 것보다는 중국 3대 현대 음악가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현대 그 3대 음악가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잘 알고 있는데 다만 한국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낳은 항일음악가를 좀 강조를 했던 것이고 또 항일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그 항일혁명과 우리나라의 또 항일투쟁, 항일 독립운동이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상적인 지향은 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항일 운동의 거기에서의 서로의 공감대랄까요? 거기도 뭐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그 세력이 이제 주도를 했고 여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항일 운동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 항일 운동과 또 항일 음악의 전통 이런 데서는 서로 그 공통점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내세웠습니다. 아까 그런 좋은 의견들은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에 반영을 그것도 이제 제가 반박을 하면 중국인들이 우리가 아는 정율성이하고 공연 이인 같구만 그렇고 땡이야. 그러니까 정율성을 수식하는 용어를 중국인들이 알아먹게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정율성을 선양하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중국 사람인지 압니다. 네? 중국인들은 중국 사람인지 많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정율성이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융합돼 그러면 땡겨요 이게. 이 정일성을 항일 운동가라고 한 것은 사실이 그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이데올로기적인 데서 조금 조심하는 표현도 암암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컨텐츠는 무엇에 있냐면
그 관광 수익에 대한 것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 쪽에 들어가면 절반은 그 빨갱이라는 그런 것으로 단 그분이 중국에서만 끝났어도 조금은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조선군 행진곡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군관을 만드는 통해 그러면서도 그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설사들은 그런 점을 그 계몽적인 그런 해설로 이용을 해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그 아까 이제 상품 그다음에 그 묘사할 수 있는 말 이런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대 현대 음악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하는 입장에서 3대 현대 음악가 그렇게 하면 틀리거든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음악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 선성의, 정률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률성을 이제 우리가 팔아먹는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상품화 시키려면 정률성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또 태어난 동네만 보고 가는 게 관광의 컨텐츠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률성을 상품화 시키고 싶으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짤츠버그에 가면 모차르트 음악을 항상 들을 수 있거든요. 꼭 해요. 그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양림동에 작은 연주홀을 정률성 음악홀을 만들어서 항상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나 스케줄이 이 관광 상품에 맞게 뭐 언제 뭐 5월 20일이면 뭐 한 달이면 3번 올 수 있게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그 3차례에 맞춰서 이 정률성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연주를 해주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양림동에서도. 자우지가 그 관계자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좀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자가 있을 것 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두 분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